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웅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후보들 간 정책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방식을 두고도 양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1부에서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과 함께 중진들의 썰전 준비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오늘은 진중권, 김성회 두 분의 한판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이상한 대선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후보들이 여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후보들이 여야를 떠나서 반여성적 공약 경쟁을 합니다. 여성도 군대 가라, 여가부를 폐지하라,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다 등등.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여성들이 성폭행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워지겠죠.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지자체장 권력 이용해 줄줄이 성추행을 하고 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바꿔 불렀던 이들이 언제 페미니즘 정권이었던가요?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이대남의 표를 주워 먹겠다는 속셈인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중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희입니다. 정부가 정보 광고 집행에 한국 ABC 협회의 인증 부스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발행 부스를 공개해서 경영 및 광고 집행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ABC 협회는 고용주인 신문사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가 유료 부스 부풀리기를 들켜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광고에 매년 1조 원을 씁니다. 광고비를 어느 매체에 얼마나 쓰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하는 언론계의 현실 고쳐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은 그 사용처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혜였습니다. 네, 두 분의 한판 논평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취자 토론의 명수들이 독하게 붙는다. 한판 썰전. 네, 20대 대선이 정확히 4개월 앞으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또 표심 잡기 경쟁가 갈수록 또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시고 현 대선 판읽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진중권 작가와 우리 김성희 소장님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좀 몇 차례 만나셨죠? 예, 많이 뵀죠. 옛날에는 주로 이명박 정권 때는 주로 정적이었는데 대우나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느새 같은 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대우나가지고 많이 싸웠죠. 대우나 문제 가지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대우나 원래 그걸 대우납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이제는. 예, 아무튼 또 두 중진 서전이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현역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제 어떤 경험. 우리 경험. 이 대표님하고 네. 제가 같은 급은 아니고요. 예. 예, 뭐 대선배님이신데, 예. 근데 이제 집안으로는 같은 경주이씨. 제가 할아버지 뻘입니다. 저희 이재호, 이재명, 책자 손자뻘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한 방 먼저 날리셨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이재호, 이재명 이렇게 같은 예, 경위이신 거예요? 손자뻘이십니다. 그렇군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할배라 그럽니다. 집안 얘기 나중에 이제 전하고요. 자, 양대 정당 대선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근데 두 후보 특징이요, 영선 후보들입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 없으신지. 먼저 이재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분 다 불안합니다. 그런가요? 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현실 정치에 경험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국회의원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출마를 했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지요. 예. 그렇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양 후보도 공통적으로 두 분 다. 예. 두 분 다 불안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사실은 그 대의회 관계를 잘 소통하고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는 특히 반대 정파를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그거를 노력하는 좀 해야 된다라는 충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기능이 있지만은 국정감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하면 자기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전부를 검토하잖아요. 전부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번 하면 상임위원을 몇 군데 바꾸니까 그러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죠. 어디가 이게 잘못되어 있고 예, 예. 어디가 이게 처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정 경험이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험이 많다는 게 요즘에는 자랑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아유 구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오선이니까 그래도 예.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저 이렇게 새내기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저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외통이 세기에- 새내기다라고 아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좀 구태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경험 없는 양쪽의 후보들이 사실은 중진들을 다 제치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썩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좀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해석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 날치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화 타협이라는 게 의회잖아요. 근데 의회를 갖다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켜야 할 뭐로 보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도 보니까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타협하지 않고 그 원칙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칙대로 막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분들이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 자,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참 아니, 부담스럽긴 무슨 한데요. 어른 무슨 어른 예. 새내기인데 요 얘기만 조금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 얘기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라서 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 욕구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소되지 않은 욕구를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전두환의 정치자란다 얘기를 했었지만 조직에 딱 상명하복해갖고 쫙쫙쫙 밀어붙이는 이런 그림들을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이제 뭐 누가 보면 뭐 말이 맨날 바뀐다 말을 하지만 듣고 바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쫙쫙쫙 일을 진행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뭐가 나면 장관한테 맡겼습니다. 뭐가 청문회한테 맡겼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직접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절차적으로 뭔가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에 유권자들이 느꼈던 점을 두 후보가 해소하러 등장했다는 건 유권자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 문법을 아는 정치인들은 다 제끼고 그거를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낫겠다라고 선택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유권자들이 이번엔 그러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싸움을 붙여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웬만하면 토 안 답니다. 기본 말씀하시는 거 뭐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도 네네. 행정가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는 그렇죠. 자리이거든요. 예, 예. 그때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고 듣고 소통하고 끈질기게 하는 특히 반대 정파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끌고 나가는 그 영웅 리더십, 그거는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좀 안 맞는 리더십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상민 의원님 나오시기만 하면 이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예. 뭔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을 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존경하는 칭찬이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님. 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불안하다고 한 것이 예. 두 분이 지금까지 해온 그 이력이나 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성격 이런 걸 볼 때 정치인은 특히 대통령은 상대방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제일 중요한 미덕이 양보입니다. 양보. 예, 같이 똑같은 어떤 점에서 서로가 다툴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지금 뭐 한 사람은 검찰총장, 한 사람은 도지사 해오면서 별로 뭐 양보하고 뭐 이런 건 잘 못 배운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고도의 정치일수록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양보하고 이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별로 양보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면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한 번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민주당의 상대인 윤석열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점도 있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나 또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밉상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권력에 꼭 그 권력이 뭐 원하는 대로 또는 입맛에 맞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준.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임기를 끝까지 맞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중도에 그만둔 것이 본인의 진위가 어떻든 간에 상당히 순수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또 지금 대선 출마까지 한 걸 보면 사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끝까지 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정치에 뛰어드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금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예.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죠. 예. 여러 가지 또 뭐랄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준비는 뭐 다 다 부족한 됐으니까? 거고 뭐 다 100% 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재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국정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예. 뭐 교수님 뭐 진중권 교수님 이렇게 찾아뵙고 몇 마디 듣는다고 알아알 수 있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한판 승부 출연 안 하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감이 있고 예. 또 부딪히면서 그를 조정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를 메꾸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경험 부족은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저한테 따지시는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은 뭐 예, 윤석열 후보가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예, 한 명한테 안 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은 예. 이제 우리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데 뭐 내가 별로 국민의힘 상임 고문 노릇을 별로 안 해서 아, 그러셨어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예. 네. 같은 저기 경주시 집안에 형제끼리 해봤지 말고 아주 예. 그리고 고문님께서 여기서 가장 국정 운영 경험이 또 많으시고. 뭐 똑같이 오서인데 아니, 저는 뭐.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네네. 이재명 후보가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음.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본인에게 그 의혹이 쏠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본인에게 의혹을 갖고 있고 대장동 문제. 예, 대장동 문제도 그러고 뭐 몇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좀 솔직하게 말을 바꾸지 말고 나 이건 내 잘못한 거다.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잘못한 거다든지 예. 이건 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밝혀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재명다운 거지. 예. 이게 뭐 말을 자꾸 바꾸고 뭐 변명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마저 그게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추진력도 있고 사람이 뭐 때로는 솔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많이 까먹고 있죠.
자기 장점을 많이 까먹고 있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아직 뭐 대선 3, 4개월 4개월 남았으니까 남았어요. 예. 네. 지금이라도 요거는 설사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장 표를 까먹는 것 같지만은 길게 보면 그게 바른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뭐 자기에게 의혹이 가는 부분은 막 솔직하게 깨놓고 그 잘못했다. 그러고 몇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회 문제, 몇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본인은 해명하지만은 국민들은 그 해명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털어놓고 깨끗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걸 끊고 넘어가야지. 그걸 뭐 자꾸 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는 해명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단점이 되어서 오히려 표를 잃는 일이 됩니다. 이재명 다음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다 털어내라. 그렇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 보여준 태도 아마 본인은 이겼다 물리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은 누가 내는 거냐면 국민들이 내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일단 빨리 사과해라. 사과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라. 근데 그걸 참 못하시더라고요. 김성현 소장님? 관련해서 첨언하실 게 있으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이제 원래는 그 뭐랄까 굉장히 캐릭터 있는 분들이고 또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 분 다. 근데 요즘은 두 분 다 말을 아끼고 신중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와 언론 간 그 백브리핑도 하지 않겠다. 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편인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건가요? 이 국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계속 좀 실언을 연이어서 예.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탄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 앞에 언론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때 예. 얼머무리거나 괜히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해서는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그 판단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잘했든 못했든 또 어느 입장이든 또 밝혀야 될 때 밝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거나 실언한 게 잘못된 거지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걸 그걸 안 하고 웅크리고 숨기고 대충 뭐 여론조사로 끌고 가서 이기겠다 당선되겠다 이러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이 그 다음에 불행해지죠.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예.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언론은 그 소통을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가 이 방송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컨대 뭐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문제도 예, 예. 지금 후보들이 대충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어제 기독교계 그 성직자분들 만나서 뭐 일방적 뭐 처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그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부당한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 뭐 이런 논쟁이 이루어져야지 뭐 그냥 뭐 소문답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대선 후보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상임위원님. 저도 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예. 후보가 말을 아끼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저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예.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말도 아낀다든지 말 안 한다든지 뭐 실수할까 봐 겁내서 말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정치 지도자가 아니죠. 예. 지도자는 말을 아끼되 필요한 말은 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다운 거지.
공예임 안 해도 될 말 뭐 이렇게 말하면 표정 어떨까 싶어서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예. 정말로 국민에게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예, 적극적 소통을 나서야 된다. 음.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진 작가님?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분이 약간 달라요. 그 케이스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지 화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인식 자체가 좀 폴리티컬리 커렉트하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좀 올바르지 못한 인식들이 있거든요. 예. 그건 오히려 드러내가지고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실수하는 걸 자체를 탓하지 않아요.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이번에 그 사과도 이틀 늦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자꾸 그 사과를 할 거 안 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백브리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곤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답변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알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잘못됐다, 뭐 적폐 언론이다, 그때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말을 아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해명을 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좀 하고. 네. 예. 그래요. 이제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후보들의 미덕이 될 수 있다. 필요한 말은 꼭 해야 된다. 이 백브리핑 같은 경우는 백브리핑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서 무슨 모임이든 회의를 하고 나오면 보통 이제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무대 뒤에서 하는 말 그대로 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변인이 하는 게 보통 상례인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잘 하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이제 자꾸 물어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백브리핑을 정식으로 대변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론하고 이재명 캠프 사이에서 소통이 약간 어긋나 있는 문제라고 봐서 이건 좀 잘 정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실언이 있었나 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반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고시 합격해서 행정직 공무원 생활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좌관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부딪히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120시간 노동 문제도 나오는 게 나도 검사로 있을 때 120시간이 아니라 150시간도 일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했는데 그거에 노동자들이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인식. 그렇다 보니 펜으로 하는 건 노동인데 손발로 하는 거는 인도나 아프리카로 보내야 된다. 이런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봐서 예, 좀 뭐 진 작가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따끔하게 혼나고 고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분도 걸어가면서 브리핑은 안 한다라고 했던 유명한 분인데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변을 했죠.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 그런 정치 선배들의 좀 전례를 따라서 자유로운 소통을 정해진 틀 안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로운 소통은 또 어떤 면 자신감의 표현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또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 이후에 그 청와대에서 축하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하 난전단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지호 상임고문님. 이게 원래 제1야당 후보가 선출이 돼도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보내는 게 예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요. 예. 원래 현직 대통령이 자기 대선 후보가 여든 야든 선출이 되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게 관례죠. 그래서 아마 축하난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 윤석열 후보하고 청와대하고 일정이 조정이 안 돼서 좀 미뤄졌을 뿐이지 아마 내일이라도 이렇게 일정이 잡히면 할 예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축하난은 축하난대로 보내는 거고 예. 축하 메시지를 정식 네. 보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아마 저 있을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례적으로 하는 건데. 예, 관례적으로. 그게 뭐 사실 이제 예의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 어쨌든 이 정부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하여튼 그러다가 뛰쳐나가서 뛰쳐나갔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땐 뛰쳐나가서 그 저쪽 야당에 가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니까 그 속마음은 쓰리죠. 뭐 이렇게 비유해서 맞는지 모르지만 떠난 여인이 나중에 천청장 보냈을 때
축의금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 뭐 아니, 뭐 그래도 축의금 사람이니까 보내야 되죠. 예. 축의금 보내야 됩니까? 사람이니까 감전 그럴지 모르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래도 당연히 그래도 당연히 보내야죠.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이제 메시지도 하고 예. 축하난도 하고 그렇게 그건 하는 것이. 정치행위로서 검찰총장이 했던 건 지난 일이고 예. 예, 맞습니다. 현재는 야당의 후보가 됐는데 예. 당연히 보내야죠. 그걸 쫓아내셨잖아요. 내가 작년 2월에 뭐라고 썼습니까? 흔들지 말라. 저 사람 계속 흔들게 되면 결국 나갈 거다. 그럼 당신들한테 안 좋을 거다라고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아무튼 뭐 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최종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홍준표 의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후보에서는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로 이번 대선은 비리 의혹 대선이다. 그리고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을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 동의하십니까? 뭐 일면 그런 점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대선의 성격을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예. 비리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비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걸려 있는 게. 이게 뭐 의혹 정도죠. 예. 고발 사주. 예. 예, 고발 사주 그게 뭐 부패나 비리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대선이라는 게 꼭 막 그런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꼭 그렇게만은 정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이상민 이재명 의원님? 후보도 제가 좀 변호를 하면 뭐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자신의 사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부패 비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건 뭐 단지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배임 혐의는 사실은 본인이 사익을 취하는 거랑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익이라는 건 현금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비리. 국민들은 대충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민주당의 동의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뭐 또 이상민 의원님이 점잖으신 분인데 여기 나와서 그걸 또 뭐 그렇게 비리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자 일단 의원님도 그러면 이번 대선 둘 중에 한 사람 감옥 가야 되는 대선이다. 그 근데 동의하십니까? 그 홍준표 후보님이 좀 지나친 표현이고 예. 또 우리 당의 그 서른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캐릭터 분들 같아요. 아 서른 쓰는 의원님과 용어들도 홍준표 그렇고. 의원님과 어쨌든 사실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예.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 어쨌든 유력한 후보들이거든요. 또 두 분 중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러면 향후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최고의 리더인데 이 온전하게 리더십이 그래도 상처를 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너무 리더십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아마 좀 홍준표 후보께서 낙선이 돼가지고 그 원래 특유의 그런 좀 진한 농담이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 다운 멘트라고 봐야죠. 홍준표 후보 나온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뒤끝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그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이제 선대위에 불참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역할은 경선을 흥행시킨 것에 만족을 하고 이제 선대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임고문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거는요. 원래 이러든 야든 예. 나그 경선을 했던 상대가 경선에 떨어지면 캠프에 뭐 직을 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뭐 그런가요? 여든 대개 경선에다 떨어진 분은 뭐 고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근데 것이지. 민주당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명예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경선했던 분이 떨어진 분이 음. 그 캠프에 뭐 직을 맡거나 이렇게 원래 하지 않습니다. 잘. 근데 홍준표 후보님이 2030 세대 지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게 더
플러스가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함께 해준다는 것이 예. 꼭 무슨 경선 캠프에 뭐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만이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예. 선거를 지원하는 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백의종군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예. 뭐 뛰쳐나간다는 게 아니고 백의종군 한다는 것이지 예, 예. 캠프에 무슨 위원장이다 뭐 본부자다 이런 직을 안 맡겠다는 이야기지. 예. 보기는 뭐 백의종군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할 만큼 한 겁니다. 근데 예. 그 진 이분이 작가님? 프로젝트로 2030을 모아서 플랫폼. 뭔가를 해보겠다, 플랫폼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걸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돕자는 뜻은 안 봐.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내 정치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지. 예, 뭐, 그러니까요. 이런 해석이 많아요. 예, 그거는 그 뭐 젊은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장 이번 대선에 그것을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뭐 저 장래에 있어서 정치적 꿈을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건 뭐 지금 대선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홍준표 의원 끝내 어떤 직 같은 거 안 맡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 돕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니까 예. 뭐 안 돕겠다 이렇게는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절로 나와야 뭐 돕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시킬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서 안 됐는데 자꾸 뭐 여기 선대위에 참여해라 이것도 잔인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토킹이야, 스토킹. 예. 그러니까 예우는 하되 예. 원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언론도 참 잔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도 원팀 할 거냐고 바로 물어보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예. 또 홍준표 그게 후보님께도 어떻게 그 원팀이 원팀 할 어떻게 거냐고. 금방 됩니까 그게? 예. 그걸로 해서 CBS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그렇게 자꾸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시간 좀 그럼 드려야죠, 그는 뭐 그죠? 예. 그렇다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 것도 도우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예. 본인이 뭐 방해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도우는 건데 그걸 뭐 선대위에 무슨 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참여해서 무슨 위원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무슨 본부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고 가만히 계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2030을 열심히 모아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윤석열 후보를 계속 그 코치를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와서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까지 2030을 계속 모으시고 힘을 키우려고 하지 않으실까 플랫폼 창당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개념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격식도 하고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께 질문 드리면서 깨달았잖아요. 예. 아 이분들 아직 계획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거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홍준표 의원님이 또 굉장히 촉이 좋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 금맥이 있구나를 파악하시는 이상 거기서 쉽게 나오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정치적 자산을 거기에 집중하실 것이다. 그게 다 자기 금맥은 아닌데. 또 선거 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뭐 꼭 결속력 있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선거 분위기에 좌우되는 거니까.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예. 일단 거의 합류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럼 하나는 네, 국민의힘 당헌에 예, 후보가 당무의 최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역할 당무의 사실상 전권을 후보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네. 후보가 되면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부인되는 말도 나왔지만 모두 정권을 달라 뭘 하겠다 하는 건 우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 아니, 후보가 당의 정권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슨 정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부패와의 전쟁, 부패와 척결 여기에 초점 두지 않습니까? 예, 예. 대장동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김종인 그 위원장이 바로 부패 전력자잖아요. 비리 전력자잖아요. 통화은행, 예. 예, 뇌물로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에서 당신은 부패와 척결 뭐 대장동 부패 비리 척결한다 그러면서 당신 선거관리위원장은 뇌물 전과자를 갖다 앉혀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대답이 궁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래도 이제 너무 과거 일이고. 그러니까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선거에는 원래 과거를 뒤지는 거니까 여당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은 말로는 부패와 전쟁한다 그러면 당신의 선대위원장은 부패 전력자를 갖다 앉혀놓고 무슨 소리냐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궁하죠. 뭐 과거의 일이다 뭐 일이다. 그럼 다 정치라는 게 과거 뒤지는 거지 선거 때 되면.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 후보 다 과거는 아무도 과거 이야기니까 아무 이야기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김조인 비대위원장 어른이 본인이 선거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 글을 또 연배도 됐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걸 뭐 자꾸 뭐 대선판을 내가 또 한다 뭐 그러고 킹메이커는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킹메이커가 뭐 직업처럼 매번 하고 나도 킹메이커 한번 해봤지만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셨고 우리 한 번 하는 거고 예. 또 킹메이커는 그 킹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야 진정한 킹메이커지. 그렇죠. 킹메이커 뭐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을 킹으로 만들 땐 그 사람의 정치적 가치관이나 식견이나 철학이나 그걸 동의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해야지. 대통령만 만들려고 난 뭐 또 딴 거 하고 또 킹하고 또 킹하고 그렇게 하는 게 킹메이커가 아니고 원래 킹메이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점을 나는 잘 알아서 좀 국민의힘의 부담을 좀 본인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혼자 뜻이 아니고 예. 우리 상임 고문들이 여러 때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예. 그 상임 고문 중에 비교적 제 또래, 제 연배. 그러니까 우리 상임 고문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다.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상임 고문 중에. 예. 근데 우리 또래들이 한 6명 돼요. 상임 고문 중에. 그 우연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다 내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건 당신 말이 맞다. 본인이 좀 당의 부담을 들어주라. 후보의 부담을 들어주고 대표의 부담을 들어줘야지. 그래야 선거가 이게 좀 활발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 벌써 맥히면 이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와 후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준석 거거든요. 대표랑 윤석열 후보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 고문단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동안의 그 당의 원로라든지 이 당이 사실은 불모 정당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판판이 깨졌는데 그나마 뭐예요? 그나마 그 정권 교체 희망을 줬던 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줬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불러내는 거지. 지금 이분 안 불러내고 그럼 옛날에 했던 그분들이 해가지고 임명장이나 남발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막 샤우팅을 막 유도하고 이런 식의 낡은 방식으로 선거로 운동을 해서는 진다라는 이런 광범위한 뭐랄까 합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 그게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분을 안 불러낸다고 뭐 다 옛날 사람들 갖다 안 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판이 예. 새로운 판으로 돌아가는데 이 변화에 맞는 이 변화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람들로서 얼마든지 참신하게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로 채울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한두 사람이겠어요. 주변에. 그런 있는데 굳이 그러한 지적을 그게 그 지적이 꼭 옳다는 건 아닌데 예. 그러나 그러한 지적이 가능한 사람을 굳이 선대위원장에 앉히라고 하겠느냐.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게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이고요. 그러지 말자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우리 이제- 이상민 의원님. 예. 이제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그 위기적 환경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자체 역량에 의해서 후보도 내고 또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도 저희 민주당 쪽에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예,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있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예. 그분도 외인부대고 또 김종인 위원장님도 또 외인부대식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면 국민의힘 자체의 자체 역량은 없고 그냥 다 밖에서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분칠하지만 국민의힘의 자체 역량은 지금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예. 그게 국민들 잠시 속이는 거지 현혹하는 거고 좀 정당이라는 것은 책임지고 또 상품을 내놓고
또 역량을 키워서 또 배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환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당대표- 이상민 의원도 약간 부정적이시군요. 그러니까 합류에 근데 대해서. 예를 들어 예. 가지고 당 대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30대 당원 젊은이를 갖다 당의 대표로 선출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지금 해내고 있지 못한 나름대로 당의 혁신들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력은 있고 다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데려와야 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선대위는 꾸려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마 중도층에서 가실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해야 돼요. 보통은 선거가 되게 되면은 좀 중도층, 좀 뭐랄까 이쪽 저쪽에서 골고루 신망을 받을 분들을 붙여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작업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지금 하려고 근데 열심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진중권 교수님. 아니 저는 국민 면접 가겠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잘랐거든요. 그다음에 저한테 저를 접촉했던 사람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김어준한테 반송까지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네. 어느 방송에선가 여기 한판 승부구나. 예. 거기서 진 교수님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잘 모시겠다. 그랬더니 야 엄청나게 문자 쏟아졌습니다. 진 교수님 같은 분하고 당대표 되시고 분이라고는 안 하고 진 교수님 같은 X.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예. 자, 민주당 선대 얘기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3차 인선까지 했습니다. 현역 의원 163명이 총 출동까지 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호 상임고문님께서 상대당 그 선대위 활동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지금 올 코트 프레시니까 올 코트 프레싱 그 무조건 모든 뭐, 코트를 사용해서 예, 그럼 모든 뭐, 선수가 뭐, 다 그건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 또 지금 여당이니까 예, 최대한 대로 선대위 이걸 키우는 거니까 예. 그건 뭐 달리 민주당이 지금 달리 선택할 방법이 있나요? 뭐 쥐다 선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있는 자원 총 가동하는 거지. 너무 다 직책이 있으셔가지고요. 아,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직책대로 뭐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원래 선대위의 의원들이 전원이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거의 선대위는 다 현역 그렇게- 의원들은 다 참여합니다. 다 그렇게- 참여는 하는데 예. 이번에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건가요? 그거는 저도 선대위도 만들어 봤고 음, 대선 선대위도 직접 짜보기도 했고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예. 대개 당의 현역들은 선대위에 다 이름을 다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현역뿐만 아니라 뭐 원외위원장까지도 일단 당의 당직을 맡는 사람은 100% 선대 이름을 다 넣습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민 의원님, 그 민주당 이제 선대위 구성에서 국민들이 어떤 모습도 보여주실 것인지 뭐 잘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지금은 계신다고 현역 하셨는데. 의원 중심으로 선대위가 꾸려졌거든요. 예, 예. 내부에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감정의 앙금도 있고 이를 잘 이제 좀 봉합하고 수습하는 것이 1차적으로 급하니까 했지만 이제 좀 더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더라 외부 확장을 위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찾고 있고 예. 외부 영입도 이제 추가적으로 예, 있을 예, 수 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 노력을- 지적을 하면요. 예. 민주당 뭐 국민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역 의원들하고 이제 선대위에 직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직책의 역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아, 선거 끝나면 내가 직책이 뭐였더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의미 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뿌리는 게 무슨 효과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근데 하는 이제 거지. 임명장 받는 분은요. 예. 이제 그런 귀속감 같은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외부에 저희가 지금 현역 의원 아닌 외부에서 이런 분들은 또 향후 뭐 정치에 또 이렇게 진입하려는 분들은 당에서 주는 임명장 같은 거 있으면 상당히 그런 포만감을 뭐 가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임명장 받고 뭐 이런 일이 아, 예, 예. 뭐 그걸 경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예. 있죠. 예. 저는 뭐 지금 3차까지 했는데 여전히 이제 외부로의 진출이 아직 안 보이는 게 뭐 시간상 문제인지 전략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 인선을 했는데 다 시킨다는 건 사실은 다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라서 그중에서 어떻게 해서 누가 코어이고 어떻게 집중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국민들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로는 좀 약간 모든 게 좀 안개 속인 느낌을 지우기 어렵네요. 예. 아, 그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일은 이재명하고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원래 뻔한 거지 그걸 뭘.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대표님도 해보셨지만 사실은 선거는 후보하고
그 주변에 몇 사람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후보가 사실 제일 큰 몫이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뭐 정책한다지만 결국은 이렇게 준비된 팀에서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벌써요? 이제 벌써 두 분, 끝났습니까? 예, 두 분 30초씩 올 이번 대선 어떤 관전 포인트가 뭔지 또 국민들에게 뭐 바람 말씀 있으시면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이번 대선은 정말로 참 불안합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이 막 불안하지만은 그 중에 조금 덜 불안한 사람을 찍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들에게 뭐 두 후보다 여당이 야당이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좀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의원님. 예, 이재호 대표님께서 덜 불안한 그 중에 후보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요. 강점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부족한 건 하여튼 민주당에서 집단지성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두 분의 정치 구단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진 작가님. 참 희한한 선거입니다. 뭐 선거야 뭐 늘 뭐 최악과 차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는 말은 늘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 후보는 좋고 다른 후보는 나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느 캠프도 자신 있게 우리 후보다가 좋은 후보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요. 지지자들도 자기 후보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뭔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입니다. 네, 김 소장님. 예, 두 바둑 고수 사이에서 오목을 두는 기분으로 이부를 잘 즐겼습니다. 네, 이런 그 중진들 나오니까 좀 나쁘지 않으셨죠? 괜찮으셨죠? 예, 뭐 제가 중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중진들은 또 중진들의 맛이 있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방송 저는 오목 마무리합니다. 두면서 바둑 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CBS